내가 임신했는데 여기 쓸모없는 늙은 여자는 필요 없어. 이지혜가 휴대폰에서 고개조차 들지 않고 그 말을 내뱉었다. 나는 아들 김현우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내 안에 무언가가 콘크리트에 부딪힌 유리처럼 산산조각 났다. 엄마, 다른 곳에서 살 곳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 그가 덧붙였다. 64살 된 자신의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으면서도 마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그의 목소리였다.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구독하시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동안의 이야기는 어땠냐고? 6달 전 나는 김현우와 이지혜의 계약금을 보태주기 위해 나의 아름다운 방 3개짜리 집을 팔았다. 일시적인 거야. 엄마,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이야. 김현우는 그렇게 약속했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자리를 잡는 것은 내가 불편해지는 순간 나를 내팽개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의 개조된 창고에서 반년 동안 살면서 돈을 아낄 수 있도록 그들의 집세를 내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해줬다. 심지어 그 공간을 개조할 때 전기 작업과 바닥 공사도 도와줬다. 30해 동안 돌아가신 남편을 도우며 익힌 기술들이었다. 이지혜의 임신은 힘들었고 나는 기꺼이 도왔다. 어리석게도 나는 내가 쓸모 있다고 생각했다. 알고 보니 나는 단지 이용당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 거니?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은 것이 자랑스러워 물었다. 이지혜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선영. 우린 아기방으로 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김현우가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노인 복지시설도 있어. 엄마, 좋은 곳이야. 엄마 또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분명히 64살은 고대시대의 나이였고 나는 이제 쓸모 없어졌으니 버려졌다고 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떠난 후 홀어머니로서 이 아이를 키웠다. 2가지 일을 하고 잠을 줄였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그에게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보상이었다. 헌 가전제품처럼 쓸모를 다해 버려지는 것. 하지만 평생 과소평가받아온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바로 자신의 패를 가슴 가까이 숨기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모르는 패를 가지고 있었다. 좋아,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주말까지 나갈게. 이지혜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김현우는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차고로 걸어 돌아갈 때 그들 중 누구도 내 입가에 얹지는 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알아채지 못했다. 사흘 후 나는 시내의 아늑한 아파트에 임대계약을 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 것이었다. 몇 안 되는 소지품을 싸면서 이사 트럭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충격받은 얼굴을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쿡 하고 웃음이 나왔다. 그렇게 빨리 집을 찾았어요. 김현우가 진짜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동기가 부여되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지 놀라워. 나는 달콤하게 대답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지혜가 나를 가정부처럼 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나는 이미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아파트는 단순한 예비 계획이 아니었다. 그것은 업그레이드였다. 그리고 내가 비해서 조용히 진행해온 재정적 계획에 대해서는 그것이 곧 그들의 문제가 될 터였다. 이삿날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그런 봄 햇살과 함께 도착했다. 이사하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 내 물건들을 싣는 것을 감독하고 있는데 부엌 창문으로 이지혜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후회스러운 표정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너무 늦었어, 아가. 내가 차에 오르려 할 때 김현우가 내 옆에 나타났다. 엄마, 우리가 성급했던 것 같아. 머물고 싶으면. 아니, 괜찮아. 내 목소리는 달콤했고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내 입장은 아주 분명했잖니. 내가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이제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잘됐다. 한동안 그 감정에 푹 빠지게 놔두자. 나의 새 아파트는 그들의 차고와는 모든 면에서 달랐다. 밝고 깨끗했으며 내 것이었다. 더 이상 이지혜의 기분에 맞춰 살금살금 걷거나 그녀가 친구들에게 전화로 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못 들은 척할 필요가 없었다.
더 이상 피를 나눈 신모처럼 취급받을 필요가 없었다. 책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박선영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하고 전문가다웠다. 허드슨 부동산의 정윤주 형사입니다. 고객님의 신원 조사가 완벽하게 통과되었음을 확인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허드슨 씨는 고객님을 저희 재산관리인으로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락 의자에 앉았다. 멋지네요. 언제부터 점검을 시작하면 될까요? 내일부터 가능하시면요. 특히 은행나무길에 있는 그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1237 은행나무길. 내 심장이 살짝 쿵하고 뛰었다. 1247 은행나무길은 김현우와 이지혜의 주소였다. 아, 네, 나는 강철처럼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부동산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소주 한 잔을 따라 창문에 비친 내 모습에 건대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내 은혜를 모르는 가족이 몰랐던 것은 내가 몇 주 동안 박준호 대표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밀은 동네 개선에 대해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가진 부동산 개발업자였다. 그는 김현우가 사는 지역의 집들을 사들여 개조하고 되팔거나 고급 임대주택으로 바꾸고 있었다. 그가 이미 김현우의 동네 부동산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우리의 첫 대화 중에 나의 상황을 언급했었다. 그 특정 주소에 대한 윌의 관심은 즉각적이었다. 그곳은 최고의 위치입니다. 다음 프로젝트에 완벽하죠. 그는 말했다. 나는 나의 상황에 대해 완전히 솔직했었다. 거의 솔직했다. 쫓겨난 후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박준호 대표에게 컨설팅 기회에 대해 문의했다. 나는 그 창고 개조가 얼마나 비좁았는지, 그 부동산이 얼마나 많은 리모델링이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소유주들이 주택 소유에 얼마나 부담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지에 대해 강조했을 수도 있다. 밀은 나에게 부동산 조사관 및 인수 컨설턴트라는 일자리를 제안했다. 괜찮은 급여에 유연한 근무 시간,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부동산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만족감까지 있었다. 오늘 밤 나는 내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 것이다. 내일 나는 새로운 경력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김현우와 이지혜는 자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결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던 사람을 내버렸을 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김현우의 집에서 세 블록 떨어진 커피숍에서 박준호 대표를 만났다. 그는 전화 통화에서 내가 기대했던 그대로였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정장,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자신감 있는 미소. 선영, 직접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그가 일어나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 동네에 대한 당신의 지식은 제가 필요한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그의 개발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윌은 단순히 무작위의 집들을 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지역을 고급 커뮤니티로 탈바꿈시키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부동산 가치가 3배로 뜰 것이고 이는 팔고 싶어하는 누구에게나 환상적인 소식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좋지 않은 소식이었다. 이제 이락시 은행나무 길에 대해 말씀드리죠. 그가 사진과 부동산 기록이 담긴 아이로를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다. 소유주들이 팔 의향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나는 커피를 마시며 신중하게 단어를 골랐다. 그들은 어린 부모이고 첫 주택 소유주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재정적으로 빠듯해 보입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이지혜의 쇼핑 중독과 김현우의 맥주 예산 때문에 그들은 괜찮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근근히 살고 있었다. 그리고 부동산 상태도 상당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차고는 거주 공간으로 개조되었지만 적절한 허가를 받았는지는 의문입니다. 이것 또한 기술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김현우의 친구가 개조하는 것을 도왔고 허가 신청은 분명히 과정의 일부가 아니었다. 윌은 태블릿에 메모했다. 완벽하네요. 오늘 그들에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현금 거래, 빠른 종결. 때로는 젊은 가족들이 빠르게 이주할 유연성이 필요하니까요. 2시간 후 나는 1247 은행나무 길에 익숙한 진입로를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손에는 클립보드를 들고
박준호 대표를 따라 현관으로 향했다. 창문을 통해 우리가 다가오는 것을 본 이지혜의 놀란 얼굴이 보였다. 김현우가 문을 열었다. 작업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잠을 3시간밖에 못 잔 것처럼 보였다. 도와드릴까요? 윌이 앞으로 나서서 명함을 건넸다. 김현우 씨, 허드슨 부동산의 윌 박입니다. 이분은 제 부동산 평가 컨설턴트인 박선영입니다. 나는 김현우의 두뇌가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나에게로 향했고 혼란과 깨달음이 그의 얼굴에서 충돌하고 있었다. 사업 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윌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바로 이 순간이었다. 내가 시작한 모든 것이 펼쳐지기 시작할 순간. 나는 표정을 전문적으로 중립적으로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충격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세고 있었다. 3, 2, 1. 김현우가 내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의 표정은 다른 상황이었다면 우스꽝스러웠을지도 모른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10대처럼 갈라지며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현우. 나는 상냥하게 말했다. 들어가도 될까요? 박 대표님이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가지고 계세요. 이지혜가 김현우 뒤에 나타났다. 그녀의 푸른 배 때문에 살짝 뒤뚱거리며 움직였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이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윌은 중요한 역학관계를 놓치지 않고 수백만 달러짜리 사업을 구축한 사람의 날카로운 인식을 가지고 우리 사이를 보았다. 사이인가요? 사념은 제 시어머니예요. 이지혜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었습니다. 나는 부드럽게 정정했다. 내가 나만의 거처를 찾으라고 요청받았다는 것 기억하니? 박 대표님이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했고 나는 이 부동산이 개발에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언급했지.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김현우의 입은 마치 공기를 들이마시는 물고기처럼 열렸다 닫혔다. 이지혜는 주먹이 하얘질 정도로 그의 팔을 꽉 잡았다. 윌이 목을 가다듬었다. 사업에 대해 앉아서 논의하는 게 좋겠네요. 그들은 우리를 거실로 안내했다. 나흘 전 이지혜가 나를 쓸모없다고 불렀던 바로 그 방이었다. 나는 내가 여기에 살 때 한 번도 앉아보라고 초대받지 않았던 의자에 앉았다. 윌이 그들의 커피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치는 동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윌이 말했다. 저는 이 부동산에 대해 30일 이내에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현금 4억 5천만 원을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지혜가 숨을 들이켰다. 그들은 18달 전 나의 도움으로 3억 8천만 원을 지불했었다. 그건 정말 관대하시네요. 김현우가 더듬거렸다. 하지만 우리는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윌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전체 블록을 재개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시는 인프라 개선, 새로운 하수 시스템, 전기 및 광섬유 케이블 업데이트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공사는 대규모로 진행될 것입니다. 나는 그 의미가 그들에게 와 닿는 것을 보았다. 공사는 몇 달 동안 소음, 먼지, 교통방해, 그리고 부동산 접근 문제를 의미했다. 물론 윌이 말을 이었다. 법규 준수 문제도 있습니다. 저희의 예비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의 여러 부동산에 불법 개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현우의 목을대가 꿀렁거렸다. 허가받지 않은 개조, 대부분 차고 개조입니다. 만약 시가 우리의 건축 허가 과정 중에 허가받지 않은 작업을 발견한다면 그들은 이웃 부동산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할 것입니다. 윌의 어조는 사실적이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했다. 이지혜가 목소리를 되찾았다. 결정할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공사는 6주 후에 시작됩니다. 윌이 달력을 확인하며 말했다. 그 후에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제안은 금요일까지 유효합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허가받지 않은 차고 개조를 법규에 맞게 고치기 위해 수천만 원을 괜찮은 이익을 남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정확히 닷새의 시간을 주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윌은 김현우에게 그의 명함을 건넸다. 고려해보세요. 선영 씨가 개발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현관에 서서 나는 작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잘 지내렴. 너희 둘. 나는 따뜻하게 말했다.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차로 돌아가기도 전에 내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김현우의 번호가 화면에 떴지만 나는 음성 메시지로 넘겼다.
그리고 이지혜가 전화했다. 음성 메시지. 그리고 김현우가 다시 전화했다. 김현우가 세 번째로 전화했을 때 나는 아파트에 차 한 잔과 함께 편안히 앉아 있었고 전화를 받기로 결정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당황하여 잔뜩 높아져 있었다. 말 조심해, 현우.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내 걱정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그 남자는 우리 동네 전체를 파헤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박 대표님은 동네를 개선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정정했다.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크게 상승할 거야. 그건 팔고 싶은 주택 소유주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우리는 팔고 싶지 않아요. 겨우 이 집을 샀단 말이에요. 내 돈으로 말이야. 나는 부드럽게 상기시켰다. 정확히 말하면 내 은퇴 자금 4천만 원. 다시는 볼 수 없을 돈. 분명히. 그때 전화선은 조용해졌다. 엄마, 우리가 엄마에게 상처 준 건 알아요. 상처. 나는 웃었다. 좋지 않은 소리였다. 상처는 뭔가 우발적인 것을 의미하지. 현우, 너는 내가 불편해지는 순간 나를 내팽개치는 계산된 결정을 내린 거야. 이지혜는 강정적이었어요. 임신 호르몬 때문에. 임신 호르몬 탓하지 마. 나는 쏘아붙였다. 이지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보여줬고 너는 내 엄마 대신 그녀를 지지하기로 선택했어. 괜찮아. 너희는 어른이야. 하지만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지. 그래서요. 이건 복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집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한숨을 쉬었고 갑자기 매우 피곤함을 느꼈다. 현우, 시는 이미 이 지역을 개발 대상으로 정했어. 박준호 대표는 이미 이 동네의 부동산들을 평가하고 있었고 나는 단지 내 집이 그가 인수 대상으로 찾는 종류의 문제 그것을 거두지 않았다. 또다시 긴 침묵. 그럼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나는 너희에게서 더 이상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나는 그렇게 말했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존경을 원했다. 가정부처럼이 아니라 가족처럼 취급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엄마, 제발, 이지혜는 임신 중이에요. 우린 안정이 필요해요. 이지혜는 자신을 먹여주는 손을 은혜를 원수로 갚기로 결정하기 전에 안정에 대해 생각했어야지. 나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다. 1시간 후 누군가 내 문을 두드렸다. 문구멍으로 보니 이지혜였다. 마스카라가 뺨에 번져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얼룩덜룩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들어오라고 권하지 않았다. 제발. 그녀는 서도 없이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엄마한테 화풀이했어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심한 말을 했다고 해서 우리 삶을 파괴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문틀에 기대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6달 전 이 여자는 가족 저녁 식사, 명절 계획, 심지어 내 아들의 집에서 대화조차도 나를 체계적으로 배제했었다. 그녀는 내가 환영받지 못하고 원치 않고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심한 말. 나는 되풀이했다. 네가 그걸 그렇게 부른다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인정해요. 하지만 우린 가족이잖아요. 아니,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은 서로를 내버리지 않아. 너는 내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잖아. 나는 단지 너희가 집을 사는 것을 도운 여자일 뿐이야. 우리가 갚을게요. 무슨 돈으로? 너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이제 곧 아기가 태어날 텐데 네가 나에게 갚고 싶어도 그럴 수 없어. 이지혜의 얼굴은 완전히 찌그러졌다. 엄마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해야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기다려온 질문이었다. 이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지 결정할 질문. 이걸 어떻게 고쳐야 할지 알고 싶니? 나는 여전히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문간에서 울고 있는 이지혜에게 물었다. 고칠 수 없어. 물은 엎질러졌어. 아가. 그녀의 얼굴은 6가지의 다른 감정을 거치더니 절망적인 분노로 가라앉았다. 그럼 이게 다예요. 엄마 기분 좀 상했다고 우리를 망칠 거예요. 내 기분? 나는 천천히 되풀이했다. 이지혜, 너는 내 면전에서 나를 쓸모없다고 불렀고 내 아들을 설득해서 나를 집에서 내쫓았어. 나는 내 집을 팔아 너희를 도왔고 너희는 나를 버리고 싶어 안달난 짐짝처럼 취급하며 나는 갚았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너는 나에게 무언가가 필요해서 죄송하다고 말한 거야. 그건 달라. 나는 그녀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손이 그녀의 배 위로 보호하듯 움직였다. 잠시 동안 나는 그녀를 거의 불쌍히 여겼다. 나는 계속했다. 박준호 대표님의 제안은 공정해. 사실 공정하다 못돼 관대해. 너희는 집을 팔아 돈을 벌고 다른 동네에서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는 다른 동네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집을 원해요. 그렇다면 너희를 이 상황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유일한 사람을 멀리하기로 결정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생각했어야지. 이지혜의 눈이 가늘어졌다. 보호해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미소 지었고 그것은 완전히 친절한 미소는 아니었다. 아가, 박 대표님이 내가 이사 나간 지 일주일 만에 너희에게 연락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그가 갑자기 너희의 특정 거리에 관심을 가진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니? 깨달음이 그녀의 얼굴에 번지자 그녀의 안색은 사라졌다. 보렴, 박 대표님과 나는 몇 주 동안 대화를 해왔어. 멋진 남자야. 동네 개발 기회에 매우 관심이 많고 나는 그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부동산들을 식별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지. 엄마가 계획한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내 가족을 보호할 계획을 세운 거야. 나는 정정했다. 내 가족이 나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전까지는 말이야. 이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녀는 그것을 흐긋 보고는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현우가 오고 있어요. 좋아. 우리 모두 진실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야. 10분 후 김현우가 머리에 불난 것처럼 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엄마, 얘기 좀 해야겠어요. 이지혜가 엄마가 이 모든 것을 꾸몄다고 인정했다는데요. 나는 그런 것을 인정한 적 없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박 대표님과 동네 개발 기회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어. 마침 너희 집이 그의 관심 대상이었던 거고.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 현우, 그렇지 않아. 꾸몄다는 것은 내가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해. 나는 단지 그것을 막는 것을 멈췄을 뿐이야. 그는 얼굴 전체에 혼란을 가득 담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부엌으로 걸어가 작동산이 서랍에 넣어두었던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내가 그들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기를 바랐던 문서들이 있었다. 6주 전에 시에서 너희 블록이 인프라 개선을 위해 평가될 것이라는 통지를 보냈어. 그들은 개발 허가를 승인하기 전에 모든 부동산이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했단다. 나는 김현우에게 첫 번째 문서를 건넸다. 이게 바로 그 통지서야. 은행나무길의 모든 주택 소유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됐지. 그가 그것을 읽는 동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우리는 이걸 받지 못했어요. 이건 이전 소유주에게 보내졌고 그들이 그들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달했고 그 중개인이 너희 모기지 신청서에 계약금 보조자로 내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연락한 거야. 이지혜가 김현우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챘다. 엄마는 이걸 3달 동안 가지고 있었으면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요? 나는 6주 동안 이것을 처리하고 있었어. 나는 정정했다. 너 2달 전에 내가 불법 개조 허가에 대해 물어봤을 때 기억하니? 내가 서류 정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말이야. 김현우의 입이 떡 벌어졌다. 너는 이지혜의 힘든 임신 기간에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일상적인 유지 보수라고 말했지. 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법규에 맞게 고치기 위해 계약자 친구와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 그건 약 800만 원 정도 들고 2주가 걸렸을 거야. 내 작은 아파트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다. 이지혜가 먼저 목소리를 찾았다. 하지만 엄마는 그 일을 끝내지 않았잖아요. 나는 슬프게 미소 지었다. 그게 너희에게 줄 내 이사 선물이었어. 모든 것을 적법하게 허가받고 법규에 맞게 시해 검사를 받을 준비를 해줄 계획이었지. 다음 주에 모든 것을 준비해놨었어. 김현우는 마치 끈이 끊어진 것처럼 내 소파에 주저앉았다. 우리가 엄마를 내쫓은 후에 너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 후에 말이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박준호 대표는 늘 오고 있었어. 현우, 개발은 늘 진행되고 있었고 나는 단지 너희가 그것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주려 했던 것뿐이야. 그들이 버린 것의 무게가 무거운 담요처럼 그들 위에 내려앉았다. 이지혜는 다시 울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진짜 이해에서 오는 조용하고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아직 고칠 수 있을까요? 김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내 아들,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할 만큼 자란 내 아들을 바라보며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는 너무 늦었어. 하지만 그들이 망연자실한 채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의 잔인함의 진정한 대가를 이해하며 떠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배우는데 가장 아픈 교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김현우로부터 부재중 전화 3통과 이지혜로부터 제발이라는 간단한 문자 메시지가 왔다. 나는 문자를 삭제하고 커피를 만들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조용히 펼쳐지는 드라마를 즐기며 자리에 앉았다. 정오쯤 박준호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영 씨,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현우 씨 소유주들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법규 준수 작업에 대한 할부 계획을 묻고 있습니다. 나는 차에 꿀을 저으며 그 아이러니를 음미했다. 할부 계획이요? 그들은 허가와 리모델링 비용 800만 원을 선불로 감당할 수 없나 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할부로 받는 것을 수락하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대답은요? 건설 일정상 장기 할부 계획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에서는 2주 안에 준수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개발 기간 동안 전체 블록에 빨간 딱지가 붙게 될 겁니다. 완벽하네요. 그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그 젊은이는 꽤 감정적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무와 위기에 처한 가족을 도와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례어조는 신중하게 중립적이었지만 나는 그 이면에 깔린 질문을 알아차렸다. 가족은 가족을 돕는 겁니다. 박 대표님, 하지만 관계가 상호적일 때만 가능하죠. 이 특정 가족 구성원들은 상호 의무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분명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들은 주말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창가로 걸어가 40회 동안 살았던 도시를 내다보았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이었다. 새로운 시작에 완벽한 날씨. 내 전화가 김현우로부터 온 또 다른 문자로 진동했다. 엄마,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 해요. 제발요. 나는 그 메시지를 오랫동안 쳐다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6달이나 있었잖아.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지. 답장은 즉시 왔다. 지금 갈게요. 나 집에 없을 거야. 하지만 물론 나는 집에 있었다. 그냥 더 이상 논의할 것이 남아있는 척하고 싶지 않았다. 20분 후 누군가 내 문을 두드렸다. 나는 무시했다. 노크 소리가 쿵쿵거리는 소리로 바뀌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엄마 차가 주차장에 있잖아요. 나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계속해서 책을 읽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멈췄지만 문구멍으로 보니 김현우가 내 문 밖 복도 바닥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3시간 동안 거기 있었다. 그가 마침내 떠날 때 그는 종이 한 장을 내 문 아래로 밀어넣었다. 나는 지배한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 모든 것을 회색빛으로 패배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불쾌한 비와 함께 도착했다. 나는 책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였다. 박선영입니다. 국민은행 김현우 씨의 모기지 담당 오지민 대리입니다. 고객님의 아드님께서 고객님을 비상 연락망으로 기재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상황이 좀 있어서요.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떤 상황이요? 김현우 씨가 오늘 아침 예상치 못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부동산 평가에서 추가 대출을 승인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요? 건물의 불법 개조입니다. 저희 감정평가사는 차고가 적절한 서류 없이 거주 공간으로 개조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려면 부동산이 법규에 맞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거의 미소 지을 뻔했다. 모기지 회사가 차고 문제를 독립적으로 발견한 것이다.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에게 왜 전화하셨죠? 아드님께서는 고객님께서 법규 준수 비용을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주택 리모델링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경험이 있긴 하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현우 씨가 정확히 뭐라고 말하던가요? 어머니께서 건설 관리직에 계셨고 허가 절차를 감독해 주겠다고 제안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객님께서 상황을 처리해 주실 거라고 꽤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건설 관리직이라. 나는 30해 동안 보험회사의 비서로 일했었지만 분명히 김현우는 그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어떤 말이든 할 용의가 있었다. 오 대리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이 프로젝트를 도울 입장이 아닙니다. 긴 침묵. 김현우 씨는 고객님께서 이미 돕기로 약속하셨다고 매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김현우 씨가 착각했나 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김현우는 그의 모기지 회사에 내가 수리비를 지불할 거라고
말한 것이다. 나에게 묻지도 않고 당연하게 여긴 것이다. 지금조차도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는 여전히 내가 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김현우였다. 엄마, 오 대리님이 엄마가 허가를 돕는 것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았어. 나는 내 개입에 대한 그녀의 오해를 바로잡았을 뿐이야.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고 했잖아요. 800만 원, 계약자, 모든 것을요. 나는 너희 집에 살면서 나 자신을 너희 가족의 일부라고 여겼을 때 그것을 준비했었지? 그 약속은 네가 나를 내쫓았을 때 죽었어. 이건 말도 안 돼요. 엄마는 상한 기분 때문에 우리를 망치고 있잖아요.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상한 기분이라니? 현우, 네가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조금이라도 아는 거니? 나는 너희가 집을 사는 것을 돕기 위해 내 집을 팔았어. 나는 차고에서 살면서 집세를 냈고 너희 밥을 내주고 집을 청소하고 내 아내가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하는 동안 그녀의 눈에 띄지 않으려 노력했어. 엄마, 아직 말 안 끝났어. 내가 내 집을 잃은 후에 위로가 필요했을 때 너는 나를 진작처럼 느끼게 했어. 내가 가족이 필요했을 때 너는 내 아내의 편안함과 내 엄마의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했지.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를 필요로 하니까 갑자기 내가 다시 가족이 된 거니? 전화선은 너무 오랫동안 조용해서 나는 그가 전화를 끊은 줄 알았다.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그는 마침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내 인생에서 한 번쯤은 너 자신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기를 원해. 토요일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찾아왔다. 문구멍으로 보니 이지혜의 부모님, 이재석과 최민이었다. 나는 2년 전 결혼식 이후 그들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문을 열었다. 이재석 씨, 최민희 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최민희는 불편해 보였지만 이재석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영 씨, 현우와 이지혜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고 커피를 만들어주며 이지혜가 울면서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집의 허가 문제를 해결할 돈을 구걸했다고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애가 임신 8달이에요. 최민희가 말했다. 스트레스는 애한테나 아기에게 좋지 않아요. 이재석이 앞으로 몸을 숙였다. 선영 씨, 가족 간에 약간의 불화가 있었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어른이니까요. 이지혜가 정확히 뭐라고 말했나요? 그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사생활 문제로 다툰 후 엄마가 이사 나갔다고 했어요. 아기 계획에 엄마를 포함시키지 않아 화를 냈다고도 했고요. 나는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게 다인가요? 그들이 차고를 엄마가 영원히 살게 하는 대신 아기 방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엄마가 상처받았다고 말했어요. 흥미롭네요. 이지혜의 버전에서는 내가 합리적인 경계를 다룰 수 없는 지나치게 예민한 늙은 여자였군요. 이재석 씨, 최민희 씨,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나는 부엌 서랍으로 걸어가 시의 통지서가 담긴 폴더를 꺼냈다. 석 달 전 내가 이 문서들을 받았어요. 나는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 법규 위반, 그것을 고치기 위한 나의 계획, 내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비용, 그리고 이지혜가 나를 내쫓을 때 사용했던 정확한 단어들을 설명했다. 내가 말하는 동안 최민희의 얼굴은 매우 청백해졌다. 이재석의 턱은 굳어졌다. 걔가 엄마를 쓸모없다고 불렸다고요? 최민희가 속삭였다. 다른 말들도 많았지. 이재석은 갑자기 일어섰다. 그 어린 아이가 우리가 더 잘 키웠는데 분명히 그러셨겠죠.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을 이용하는 것에 익숙해지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선영 씨, 최민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문제도요.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하려고 신경 쓰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공정한 질문이었다. 최민희 씨, 어떤 것들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지혜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김현우는 그의 엄마를 변호하는 대신 그녀를 지지하기로 선택했죠. 그것들은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인격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재석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기는 괜찮을 겁니다. 그들은 집을 박준호 대표에게 팔고 이익을 남겨 다른 곳에서 살 집을 찾겠죠. 이지혜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김현우는 그의 어머니가 무한한 무조건적 지원의 셈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할 때 이재석이 돌아섰다.
어쨌든 선영 씨, 당신이 이것을 아주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조용한 아파트에 앉아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월요일 아침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꿀 전화 한 통이 왔다. 선영 씨, 허드슨 부동산의 박준호 대표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퍼즐을 내려놓았다. 무슨 문제요? 시 도시계획과로부터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저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적인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을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 협박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요. 내 피가 차가워졌다. 누가 불만을 제기했나요? 이재석 씨입니다. 그는 퇴직한 시의원이었고 인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지혜의 아버지, 나는 이것이 올 줄 알았어야 했다. 박 대표님, 제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영 씨, 시에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의 부동산 인수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인터뷰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도 포함됩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무슨 조사요? 허드슨 부동산이 주택 소유주들에게 팔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관행을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박이나 강압의 증거를 찾으면 전체 개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입은요. 당신은 특정 주소에 대한 내부 정보를 제공한 부동산 컨설턴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 김현우 씨의 부동산을 식별했는지 그리고 소유주들과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어 할 겁니다. 미리 전화를 끊은 후 나는 오랫동안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2시간 안에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박선영 씨, 시 도시계획과 정윤주 형사입니다. 허드슨 부동산과의 컨설팅 작업에 대해 인터뷰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 네, 물론이죠. 언제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오늘 가능하다면요. 이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인터뷰는 시청의 살균된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정윤주 형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젊었고 날카로운 눈과 용의자들이 전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것들을 자백하게 만들 것 같은 조용한 강렬함을 가지고 있었다. 박선영 씨, 허드슨 부동산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부동산 컨설턴트로서의 내 일, 동네에 대한 내 지식, 그리고 개발 기회를 식별하는 데 내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147 은행나무길에 있는 김현우와 이지혜 씨와의 관계는요. 김현우는 제 아들입니다. 이지혜는 그의 아내고요. 정 형사의 펜이 멈췄다. 아드님의 부동산을 인수 대상으로 추천하셨군요. 저는 그것이 박준호 대표님의 개선 프로젝트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으로 식별했습니다. 네, 바로 그 부동산에서 이사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에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알고 있었다. 물론 그들은 알고 있었다. 형사님, 147 은행나무 길의 시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그녀의 파일을 보았다. 불법 개조. 네, 저는 6주 동안 제 아들이 그 위반 사항들을 해결하도록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계약자들을 주선하고 허가를 확보했으며 모든 법규 준수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허드슨 부동산이 개입하기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완료하지는 않으셨군요.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는 그 부동산을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허드슨 부동산에 연락하셨고요. 이것이 진실의 순간이었다. 아닙니다. 형사님, 허드슨 부동산이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조언이 있든 없든 이 지역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부동산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정 형사는 오랫동안 나를 응시했다. 박선영 씨,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행동을 아드님에 대한 복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의 시선을 흔들림 없이 맞섰다. 형사님, 어떤 사람들은 제 아들의 행동을 노인 경제적 학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준호 대표에게 이미 시에 의해 문서화된 법규 위반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정보에 입각한 사업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저는 그것을 좋은 컨설팅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는 2시간 더 지속되었다. 끝났을 때 정 형사는 저를 문까지 배웅해 주었다. 박선영 씨,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가족 간의 분쟁은
누구에게도 좋은 결말을 맺는 경우가 드뭅니다. 형사님,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때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족일지라도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사흘 후 박준호 대표가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했다. 선영 씨, 조사는 종결되었습니다. 나는 전화기를 더 세게 잡았다. 사기도, 강압도, 비윤리적인 관행도 없었습니다. 씨는 저희의 모든 개발 절차가 합법적이었고 당신의 컨설팅 작업이 전적으로 적절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안도감이 내게 밀려왔다. 불만 제기는요, 철회되었습니다. 이재석 씨가 오늘 아침 씨의 시간을 낭비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무래도 딸과 깨달음을 주는 대화를 나눈 모양입니다. 그날 오후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다. 문구멍으로 보니 김현우와 이지혜가 보였는데 둘 다 지난 한 주 동안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그들을 안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엄마, 김현우가 조용히 말했다. 저희가 사과할 게 있어요. 여러 가지 사과요. 이지혜가 거의 속삭이듯 덧붙였다. 나는 기다렸다. 제 부모님이 엄마가 한 일을 다 말해줬어요. 이지혜가 계속 말했다. 엄마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려고 했는지, 모든 것을 어떻게 고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저희는 그녀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저희는 그것을 다 버렸어요. 김현우가 말을 끝냈다. 저희는 엄마를 버렸어요. 나는 아들을 보았다. 정말로 그를 보았다. 그는 살이 빠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진심으로 망연자실해 보였다. 그래, 나는 간단히 말했다. 너희가 그랬지.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지혜가 물었다. 그것은 내가 답을 확신할 수 없어 두려워했던 질문이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어.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너희가 잔인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 내게 보여준 것은 잊을 수 없어. 저희가 바로잡고 싶어요. 김현우가 절박하게 말했다. 어떻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다시 나를 보았다. 모르겠어요. 이지혜가 인정했다. 우리가 망가뜨린 것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희는 그것을 고칠 수 없어.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너희는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지. 그럼 저희가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나는 그 질문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이 두 사람은 나에게 그들의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또한 진정한 회한을 보여주고 있었다. 어쩌면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가족이 될 거야. 편의가 아니라 상호 존중에 기반한 가족. 나의 가치가 나의 유용함으로 측정되지 않는 그런 가족. 희망이 김현우의 눈에서 깜빡였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해지. 이지혜. 다음에 어떤 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에게 화풀이할 거니? 그리고 현우, 다음에 내 아내의 편안함과 내 엄마의 존엄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할 거니? 그들은 둘 다 대답을 시작하다가 멈췄다. 이것이 수사적인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말이다. 생각해봐. 나는 말했다. 정말로 생각해봐. 그리고 진실된 대답을 얻게 되면 그때 나에게 전화해. 2주 후 그들은 집을 박준호 대표에게 4억 5천만 원에 팔았다. 그들의 모기지와 종결 비용을 지불한 후 그들은 6천만 원의 이익을 남겼다. 그들은 다른 동네에 있는 더 작은 집을 샀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그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이었다. 이지혜는 아기를 낳았고 그들은 건강한 여자아이에게 선영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우리가 다시 함께 저녁을 먹기까지는 6달이 걸렸다. 내가 그들을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지혜는 그녀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배웠기 때문에 나를 존중한다. 김현우는 그의 어머니가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나는 때로는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이 사람들이 그들의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게 내버려 두는 것임을 배웠다. 나는 65살이고 내 아파트에서 살며 내가 즐기는 일을 하고 있고 마침내 가족이 된다는 것이
기꺼이 무엇을 견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것은 기꺼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아기의 첫 단어는 할머니였다. 그녀는 유아용 의자 너머로 나에게 손을 뻗으며 그 단어를 말했고 나는 이 작은 아이가 서로를 제대로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운 가족 안에서 자랄 것을 알았기 때문에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단순히 다시는 그 누구의 희생자도 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